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핀란드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식 장사를 하는 설정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예능 프로가 있더라고요. 한때 연예인들이 외국 나가서 한식 가게를 운영하는 예능들이 한참 유행을 하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게 힘드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했습니다. 핀란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핀란드라는 국가를 모르는 사람은 잘 없지만 딱히 핀란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인데요. 따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핀란드 하면 노키아, 사우나, 복지국가 뭐 이런 정도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말고 정치 외교학에서 핀란드 하면 핀란드화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이 한국을 핀란드화 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예전부터 있어 왔고 해서 다른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핀란드화라는 걸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핀란드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핀란드 위치를 한번 볼까요? 북유럽 국가답게 엄청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잘 보시면 핀란드는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 냉전 시절에도 핀란드는 소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핀란드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 소련과 국경을 접하던 동유럽권 국가들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에 속해 있었는데요. 소련이 그렇게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그런데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 역시도 충분히 소련에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동유럽과는 다르게 핀란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노선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소련 입장에서는 국경을 접하는 나라가 이런 체제를 가진 나라라면 서구권 세력에 붙어서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기가 어려웠을 텐데 핀란드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핀란드는 2차 대전 시기에 소련과 전쟁을 한 그런 나라입니다. 강대국 소련을 상대로 약소국 핀란드가 상당히 선방을 한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소련에게 졌죠. 이렇게 전쟁을 한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서로 결코 좋을 수 없는 관계였는데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본격적인 냉전 시대가 열릴 때 소련과 핀란드는 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런 건데요. 소련은 핀란드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핀란드 내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대신 핀란드는 소련에게 위협이 되는 서구권 집단안보체제인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등의 나라가 소련에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할 때 핀란드는 영토나 영공을 제공하는 데 협조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핀란드가 서구권에 찰싹 달라붙지 않고 소련 안보에 위협되는 행동을 안 한다면 소련은 핀란드 정치 경제체제 안 건드릴게 정도 되는 조약이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핀란드 동쪽 국경 길게 전부 소련과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국가 자주성이 강한 나라라 동유럽처럼 소련 사회주의 진영에 들어가기도 싫고 그렇다고 나토 회원국이 되고 반소련 서구 진영에 들어가자니 그렇게 되면 국토 전체가 소련에 대한 서구 진영 바리케이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소련한테 지속적인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핀란드는 소련과 조약을 통해서 서구 진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신들의 정치 경제 체제를 보장받습니다. 2차 대전 직후 전후 복구를 위해서 서유럽권에 미국이 엄청난 물자와 자금을 지원해준 게 마샬 플랜인데요. 핀란드는 동유럽권과는 달리 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나라임에도 마샬 플랜의 지원을 받지 않는 등 소련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는 소련으로부터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친소련 노선을 타는 중립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으로는 친소련 국가지만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군사적으로는 철저한 중립국이 되는 거죠. 이 말이 헷갈리게 들릴 수 있는데요. 중립이면 중립이고 친소련이면 친소련이지 소련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중립 노선을 탄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서로 적대시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국은 그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냉전체제 하에서 약소국이 어설프게 중립적인 척 하면서 양다리 걸치다간 이도저도 아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핀란드 입장에서 실질적인 위협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소련이 가장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가까운 강대국 소련에게 친소련 노선을 타면서 정치적 자주권을 보장받고 미국과 소련이 같이 엮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죠. 특히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엄격히 중립을 지키는 겁니다. 친소련이지만 그렇다고 반서구권이 아니라는 거죠. 작은 나라가 생존을 위해서 인근 강대국과 친하게는 지내되 두 강대국 사이의 관계에서는 누구의 편을 들지 않는 중립인 거죠. 근데 말이 좋아서 중립이지 작은 나라가 바로 옆 강대국 소련으로부터 사회주의를 강요받지 않고 체제를 보장받으면서 중립국이 되는데 또 그만한 대가도 있었습니다. 핀란드 정치경제체제의 색깔 자체는 서구권 국가의 색깔이라서 소련 입장에서는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저 핀란드를 맘 편히 보기는 힘들었겠죠. 핀란드 입장에서는 소련이 의심하지 않게 마음 편하게 미리 알아서 처신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핀란드는 언론,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핀란드 내부적으로 소련이 싫어할 만한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 검열을 강화했고요. 이를테면 소련이나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소련이 싫어할 만한 기사나 문화는 자체적으로 걸렀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체제 자체는 보장받기는 했지만 자율타율적으로 소련이 핀란드 내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후보가 소련의 압력으로 사퇴하기도 했고 반소련 인사들은 핀란드 정부 관료에 임명되지 못했죠. 이렇게 작은 나라가 강대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강대국을 이길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대항하기도 어려운 작은 나라가 자주권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강대국에게 국익의 일부를 양보하는 대신 체제를 지키고 운영해가는 걸 핀란드화라고 하는데요. 좀 더 의미를 확장하자면 강대국 사이의 약소국이 생존을 위해 중립을 유지하되 인접한 강대국에는 예속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게 핀란드화입니다. 이 핀란드화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보장받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하기도 하고 속된 말로 알아서 기는 강대국에 대한 과도한 유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핀란드화라는 말은 아무데서나 막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제가 그렇다 보니 영상에서 사용하기는 했는데 이 핀란드화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한 게 냉전이 극에 달하던 시절 애매모호한 중립이나 적대국에 대한 과도한 유화 정책을 두고 서구권에서 당시 핀란드를 대입시켜서 부정적인 의미로 처음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나 집단, 개인 등이 포함되는 부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의 사용은 권장되지는 않죠. 실제로 핀란드인들도 이 말에 크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소련에 예속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 수준으로 핀란드 내정에 직접적인 개입을 한 것도 아니고 언론 등에서 소련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았던 건 강대국하고 정치적으로 엮이지 않으려는 자신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핀란드 언론은 소련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미국에게도 편들거나 비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라는 점은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침략당할 수 있는 작은 나라가 주변 강대국에게 일정 부분 손해도 보고 비위를 맞춰가면서 안정된 국가 운영을 하는 이런 모습은 역사적으로도 현재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건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핀란드는 나토 가입국은 아니지만 EU의 회원국이고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등 과거와 같은 중립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핀란드의 사례가 어떻게 보면 비굴해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소련에 착취당하던 구조에 있던 동유럽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라도 현실적인 자주권을 유지해가던 핀란드가 부러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외교는 말처럼 절대 쉽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핀란드는 친소련 노선을 타면서도 현실적으로 자국의 정치 경제 체제를 지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던 나라니까 그만큼이라도 당시에 중립을 유지했던 거지. 만약 지도층 엘리트층이 친소련 수준을 넘어서 소련을 추종하고 소련과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엮여서 핀란드의 공산주의화를 외치던 세력이 핀란드를 지배했다면 핀란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은 소련이 그때 무너지지 않고 더 오래 갔다면 핀란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핀란드에서 사회주의를 추종하던 권력층, 지도층이 늘어났던 것도 사실이고 50%에 가까우리만큼 핀란드의 소련 경제 의존도도 높아지는 상황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강대국을 상대로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강대국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자국 정치 경제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받는다. 일정 기간은 그 전략이 먹힐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건데요. 그 강대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잠식되는 코스로 간다고 봅니다. 오늘은 핀란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애매한 중립, 알아서 기는 외교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단순히 친화적인 태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강대국을 활용해서 적절한 대항력을 가지면서도 양국에 밉보이지 않는 게 절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양다리 걸친다고 양쪽 다 무대응한다고 그게 중립 전략은 아니죠. 웬만한 외교력으로 아무 나라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